그 인간은 10년 전에 사막 동호회에서 만났는데요. 처음에는 그런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조사하면 다 나온다는 말이 진짜 맞아요. 저 어제 즈음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아직 얘기하기 부끄럽다. 제가 반드시 청소아저씨도 잘 하겠습니다. 아디다스에서 저런 걸 만들었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민한번입니다. 오늘 좀 제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강을 한번 뛰어보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성수대교에서 여의도까지 뛸 거고요. 원래 예정된 목표는 4시 반에 도착하는 거였는데 지금 좀 늦었고요.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났어요. 2시에 일어나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유튜브 편집하다가 나왔습니다. 네. 저 그리고 오늘 액션캠으로 한번 그 주로를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나왔고요. 뭐 국장은 대충 대충 집에 있는 거 빼고 나왔습니다. 날씨는 한 3도 정도 된다고 하네요. 3도 정도 되고 버스가 은근히 업무 개시를 빨리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2번째 차를 타는 거거든요. 첫 번째 차를 놓쳤어요. 원래 4시 16분 차가 있더라고요. 그걸 타는 게 목표였는데 첫 차를 놓치고 2번째 차를 타고 성수대교 남단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여의도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안 보이네요. 아직 좀 시간이 이른가? 저기 한 분 계신다. 반갑네요. 여자분이신가? 여자분이신 것 같네. 이게 가로등이 있어서 뭐 운동을 못할 만큼 남자분이시구나. 어둡지는 않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죠? 네. 제가 오늘 한번 뛰어볼게요. 위험하지 않은지. 네, 여기서부터 이제 뛸 건데요. 제가 지금 카메라를 켰거든요. 이렇게. 되고 있다. 네네. 원래는 얘가 뒤집어져야 되는데 얘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잘 나오나? 일단 이렇게 해서 나중에 360도로 뒤집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몇 시지? 지금 4시 49분인데 몇 시에 도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민 켜야 되는구나. 할 게 많네. 잠시만요. 네, 출발할게요. 화이팅! 저 어제 마라톤, 이거 호루라기가 자꾸. 호루라기 한번 불어볼까요? 어떤 느낌인지? 그렇게 강렬하진 않구나. 이제 뛸 때 약간 소리가 나서. 저 어제 마라톤 신청했어요. 하프 마라톤. 4월달에 있는 마라톤인데, 제가 마라톤 경험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10km를 신청할까 하다가 10km는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하프면 한 21km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을 했고요. 풀코스를 올해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만약에 하게 되면은 가을쯤 훈련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그 마라톤 경험이 없어가지고 찾아봤어요. 근데 기록 측정을 무슨 띠지 같은 걸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신발에 이렇게 묶어서 측정하는 방식으로 하신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다 이제 새롭고 마라톤 처음 나가는 거라서 엄청 설레요. 아주 호루라기 자꾸. 이거 조끼가 되게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조끼 아직 안 사신 분들 있으면은 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 있으면은 유용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시렵네. 이게 카메라가 그
틱이라고 해야 되나? 그 뭐죠?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쇼티가 사실은 편하긴 해요. 제가 얼굴도 찍을 수 있고 하니까. 근데 얼굴 찍을 수 있나? 얼굴 나오나? 근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게 지금 가슴에 대충 걸쳐놔가지고 손을 떼면은 약간 이렇거든요. 그래서 손을 뗄 수가 없어. 불편하네요 약간.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은 올해 상반기 목표가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라고 해봤자 이제 3개월 반 남았잖아요. 3개월 반 동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일단 4월에는 마라톤을 뛰고,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올해 좀 새롭게 다른 내용으로 유튜브 해보는 게 저는 목표예요. 그리고 하반기 목표는 하반기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아직 얘기하기 부끄러워. 이렇게 시렵지? 손이 은근히 시렵네요. 제가 어제 법률 상담을 했는데 요새 경제 범죄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니, 깜깜하게 범죄 얘기하니까 무서운데, 아무튼 경제 범죄가 진짜 많아진 것 같습니다. 뭐 사기, 횡령, 배임 이런 거는 어느 경찰서나 많을 거예요. 근데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경제사범들이 좀 많아진 느낌? 그래서 보통 사기로 고소장을 제출할 때 그런 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누구는 똑같이 왜 사기를 쳤는데,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돈을 떼먹었는데 왜 누구는 사기가 되고 누구는 사기가 안 되냐. 그쵸? 그렇게 좀 사건을 단순화해서 보면은 불공평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사기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기망행위가 코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망행위가 코어가 되는데, 그 연결고리라고 하죠. 인과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기망을 했다, 그게 꼭 뭐 경제적인 거에 한정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사람이 속아가지고 어떤 재산 처분행위, 그 둘 사이에 이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뭐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손해가 발생한 거는 뭐 그 손해가 발생 안 했는데 고소장을 써가지고. 알람이 울리네. 잠시 알람이 끌게요. 손해가 당연히 발생했으니까 뭐 경찰서 왔겠죠. 손해 발생 안 했는데 처벌해달라고 하면은 이상한 사람인 거고. 그리고 본인이 속아서 어떤 재산 처분 행위를 했겠죠. 뭐 돈을 줬거나 땅을 팔았거나 뭐 등기를 넘겨줬거나 등등. 그 기망행위에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좀 봐야겠다. 손실어.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교과서적인 표현을 하면은 뭐 불법 양득 의사라는 건데, 뭔지 아는 게 중요하지 뭐 그 표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거짓말 해서 등쳐먹겠다 막 이런 그런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농담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사업이랑 사기는 진짜 한 끗 차이라고. 내가 사업을 진짜 열심히 하고 나한테 투자한 사람들한테 수익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이익을 주기 위해서 정말 약속을 잘 지키려고 성실하게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직원이 사고를 치거나 시장 상황이 안 좋거나. 한남백이 못해서도 좀 많이 어둡네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신이 아니니까 상황에 따라서 로스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경우는 사기가 안 되기도 하고요. 근데 누가 봐도 이 사람 고의가 분명하다. 대부분 근데 사기죄로 고소 당한 사람들은 다 자기 억울하다고 하죠. 나 고소 당한 게 이해가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사기치면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렇게 대부분 항변을 하니까. 맞다, 내가 거짓말해서 저 사람 일부러 속이려고 거짓말해서 속아 넘어간 사람으로 하여금 재산 처분하게 해가지고 제가 이득 좀 봤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입증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부인을 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봤을 때, 이거 누가 봐도 사기 맞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들은 뭐 100번, 1000번 부인을 해도 처벌을 하거든요. 근데 그 증거가 없어. 뭔가 피해를 봤다고는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망을 했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추단할 수 있을 만한 증거 자료가 없다, 그러면 기소가 안 돼요. 어제 막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 이제 말하자면 째짜를 맞은 거지. 수서경찰서 사건이었는데, 수서경찰서에 제가 성함은 밝힐 수 없는데
수사관님 정말 성실하시고 좋은 수사관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소인이 막 억울해 하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본인이 막 안타까우셔가지고, 저는 변호사긴 하지만은 고소대리도 해보고 고소당한 사람 방어도 해주고 해봤지만은 사실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대부분의 수사기관이 그렇게 해요. 특히 그 초동 수사라고 하는데, 첫 수사를 하시는, 처음 수사를 개시하는 경찰서에서는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고소인 얘기가 사실인 건지 모르니까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보통 고소인들은 자기 일이니까 답답해서 왜 자기 편 안 들어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수사관 분들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수사기관이 그렇게 고소인 편만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근데 어제 저한테 오신 분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수사관으로부터. 제가 그거는 그분이 맞는 얘기를 한 거다. 고소인이 무슨 거기가 무슨 심리상담 센터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었어요, 얼마나 억울하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하잖아요. 수사가 공정하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사기가 아닌데도 고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타당한 것 같다, 근데 말씀드렸죠. 나중에 그 수사관님이 오히려 막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수사하다가,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면서, 그냥 그 고소하신 분이 생각해보니까 제 아들뻘인데 마음이 좀 안 좋긴 하네요, 막 이런 얘기 했나봐요. 근데 수사관님이 뭐 그런 인간을 두둔하는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입장에서도 도와주고 싶은데 증거가 없으면은 아까 말했듯이 수사 착수를 못해요. 예를 들면 피해 고소인은 김길동이고 참고인이라고 하면은 저 모르실 수 있겠구나. 뭐 증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거나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박씨라고 하면은 그냥 박씨 이렇게 이름만 적으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 누군지 압니까? 대한민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아니면 미국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죠. 박인데 그레이스다 이러면 미국이니까나 영국이니까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리고 국적이 대부분 한국이라고 하더라도 남자인지 여잔지 어디에 사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불러서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물어볼 수가 없다는 거. 그런 걸 특정을 전혀 안 하고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른다. 수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보냈으면은 최소한 계좌 이체 내역도 있을 거고, 그런 거를 하나도 준비 안 하고 그냥 고소장만 내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기죄 기소율이 낮은 거거든요. 얘기해드렸죠. 법리적으로 검토할 건 검토해드리겠지만은, 그게 제가 아무리 법리적으로 설명을 깔끔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법률 분쟁의 첫 단추는 사실관계인데, 사실관계 기재가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상상해야 될 정도로 전혀 정보가 없어서 착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보완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문건들을 볼 때마다 그럼 내가 꼭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일을 맡겨야 되냐,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기가 진짜 억울하고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 그러면 수사기관이 당연히 수사를 해주죠. 왜 안 해주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식의 저주 이런 얘기도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나만 아는 정보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수사기관도 알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야 되냐면은, 수준은 초등학교 1학년 수준, 초등학교 1학년한테 설명해도 얘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써야 돼요. 멋있게 쓸 필요도 없고, 변호사야 일부러 그런 표현을 찾아서 쓰는 게 아니라 워낙 자주 쓰는 용어니까 일상 용어처럼 쓴다지만은, 일반인들이 고소장을 쓸 때는 절대 그런 포맷을 흉내낼 필요가 없고 그냥 편지 쓰듯이 쓰면 돼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근데 그게 자기만 알고 있는 정보를 마치 수사기관도 알고 있는 것처럼 쏙 빼먹으면은, 수사기관도 도와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경찰이 내는 서면이든 검찰에 내는 서면이든. 네, 그리고 아시지만 이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수사를 지금 다 경찰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더 그게 중요해요. 수사를 착수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내게 하겠다는 의지가 생기도록 하려면 사실관계를 굉장히 자세하게 쓰면 돼요. 그럼 자세하게 어떻게? 루카 원칙에 따라서 쓰면 되는 거죠. 대부분 뭘 많이 빠뜨리시냐면 목적어를 많이 빠뜨리세요. 내 머릿속에는 있지만 수사기관은 전혀 모르는 정보를 많이 빠뜨려가지고 그런 고소장을 받으면 이제 이거 불기소 처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잘 보여야겠다. 내가 1페이지로 진짜 내 그 글쓰기 실력을 보여줘야겠다. 그럼 뭐 100일장이 아니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 수사를 하는 수사관님을 내가 도와줘야겠다. 수사관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이 수사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내가 진짜 많이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러면은 수사관이 알기 쉽도록 한자도 되도록 쓰지 말고 빠뜨린 거 없나, 주어 목적어 보어 뭐 이런 거 빠뜨린 거 없나 풀어 보고 또 주장만 하면 안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그런 증거도 다 제대로 첨부했나. 그래서 수사관이 내 서면과 증거를 받아왔을 때 수사를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사람이 막 상상해가지고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쓰면은 거의 맞아. 제대로 된 서면이 나와요. 뭐 이렇게 세련된 표현, 뭐 법률가처럼 막 멋있는 문장 이런 건 어렵겠죠.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100일자가 돼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수교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설명 한참 해드리니까 이분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 것 같아요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막막했는데 제가 뭘 잘못했고 뭘 보완해야 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하고 하니까 너무 보람 있는 거 있죠. 변호사가 판례나 법이나 이런 건 더 익숙하죠. 그 사안에서 적용해야 될 법리나 법리를 만들어낸 판례가 뭐가 있고 그런 건 변호사가 잘 알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론적인 거를 아무리 알아도 해당 사실관계는 내가 바뀌었네. 나보다 그 당사자가 훨씬 더 잘 알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당한 일을 변호사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하면은 이 변호사가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사람 머릿속에 복사해 넣을 수 있을까? 그 그림 그리듯이 자세하게. 왜 그림 그릴 때 뭐 대충 그린다기보다는 그 캐릭터가 잘 살아나도록 자세하게 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 거의 싱크로율이 90%는 되도록 이 사람 머릿속에 복사해서 넣어야겠다. 그걸 목적으로 해서 설명도 하고 글도 쓰면은 틀림없어. 거의 100%. 네. 변호사한테 싸울 때 대부분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증거 좀 챙겨오고 대부분 불필요한 증거가 많고 필요한 증거는 거의 없고 그리고 사실관계를 설술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런 상태로 이제 오잖아요. 그리고 변호사한테 막 자기 나름대로는 우와! 슈퍼노바? 아디다스에서 저런 걸 만들었네? 근데 난 좀 별로다. 전 좀 별로예요. 저런 게 저기 떠 있으면은 미관을 해치지 않나? 아무튼 어디까지 해야 되겠지? 변호사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해서 써낸 설명 보면은 내가 겪은 일이랑 좀 달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요. 그걸 그냥 접수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조사하면 다 나온다는 말이 진짜 맞아요. 조사해 봤는데 변호사가 쓴 고소장이랑 사실관계가 좀 다르네. 뭐 디테일에 있어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뼈대가 다르네 이러면은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거지. 거짓말하는 건 아니야? 아니, 제대로 사실관계 모르고 쓴 것 같은데, 소설 쓴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희소식이 있다면은 이제 내가 변호사 만나러 가는 것도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저는 막 병원 가서 의사들 보는 것도 좀 부담될 때가 있더라고요. 의사가 나한테 불친절하면 어떡하지? 2분 만에 3분 만에 진료가 끝나는 데도 있다는데 내가 어디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을 줄까? 그런 부담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변호사는 오죽 더 하겠어요? 자기가 분쟁 당사자인데. 그래서 내가 얘기를 좀 조리 있게 말 못해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만나야 되는데 그런 걱정하실 수 있잖아. 그럴 때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휴대폰을 켜세요. 녹음 기능을 일단은 켜세요. 녹음 기능 없는 분들 없겠죠? 아니면 그냥 보이스 레코더를 켜시던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일단 해요. 그냥 최대한 6화 원칙에 대해 맞춰서 하되 그 룰을 꼭 못 지킨다고 해도 쭉 하고 싶은 얘기를 쭉 하는 거지. 서사를 그 인간을 10년 전에 산악 동호회에서 만났는데요. 처음에는 그런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그 인간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름을 밝히는 게 좋겠고, 녹음의 분량이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게 제가 생각하는 적정한 분량은 한 40분 정도. 왜냐면 40분 넘어가면은 했단 말도 할 수도 있고 그걸 누구한테 들려준다고 했을 때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요새 45분 공부하나요? 초등학생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
40분에서 45분 플러스 마이너스 뭐 10분 정도 녹음하셨잖아요. 최대한 감정은 배제하는 게 좋아요. 억울합니다 막 이런 느낌 안 하는 게 좋아요. 억울하니까 왔겠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여러분 네이버 클로버 노트 아시죠? 뭐 클로버 노트도 있고 뭐 이렇게 다글로도 있고 받아쓰기 해주는 어플이 있어요. 웹사이트도 있고. 저는 웹사이트 추천드리고 싶은데 거기 업로드를 하면은 얘가 AI가 똑똑하게 타임 스텝까지 딱 찍어가지고 그거를 정리해줘요. 받아쓰기 해준단 말이에요. 오타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법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타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다시 들어보시는 거예요. 언제 들어보냐, 하루 정도 지나고. 그러니까 시간을 좀 투자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쓴 이 기가 제3자가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가,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복사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친절한 설명인가, 이런 것들 한번 들어보시고 그 받아쓰기 한 거를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 말하자면 빨간펜 선생님처럼 요거는 이렇게 고쳐서 설명 한번 해봐야지, 이거는 이렇게 말을 바꿔봐야지, 이건 빼야지, 이게 부족하니까 이걸 좀 추가해야지 만든 다음에 다시 2차 녹음해보, 대신 시간이 1차 녹음보다는 촉소될 수 있도록 제발들 한번 해보세요. 진짜 소용이 있나 없나. 그러면 훨씬 더 말을 조리 있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해서 변호사를 만나러 가면은 떨리지도 않고 설명도 잘 되고 변호사도 이해하기 쉽고 화면에 나타나는 오류도 줄고, 오류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본인 기억이 정확하다면 방법이 좋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희소식은, 제가 어제 상담해드린 분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피고소인한테 아들뻘이 사람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했다고. 제가 그분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귀찮으시죠? 스트레스도 받고 경찰서 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실 처음에 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를 입으신 분, 귀찮아서 확인을 안 해보거나 귀찮아서 제대로 체크를 안 해서 제때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지금 이거 귀찮다고 또 안 하시잖아요. 경찰서를 한 번 가야 되는데 5번을 갈 수 있다. 퇴짜를 맞으신 적이 있으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우리 제대로 해봅시다. 한 번 할 때 제대로 스트라이크를 날려가지고 똑 떨어지게 수사할 수 있게끔 아주 강력한 스트라이크를 날려가지고 수사를 안 할 수 없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귀찮은 일이 안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근데 어르신, 이거 귀찮은 일이긴 한데 이거 하시면서 약간 똑똑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죄송해요, 똑똑하다고 말씀드려서. 좀 지혜로워진 것 같지 않으세요? 신감도 생기고 용기 가져보니까 안 그래도 막 웃으시면서. 제가 예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몰라서 답답했는데 이제는 경찰서 가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뭔가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주눅들지 않고 얘기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수사관님이 어르신이니까 어르신 힘드시면은 좀 쉬었다 할까요? 보통 조사할 때 그렇게 1시간씩 하고 쉬기도 하고,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뭐 3-4시간 스트레이트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분이 변호인이 아니니까, 변호사가 아니니까 나이가 있으시고 하니까 좀 물어보셨나봐요. 힘드시면은 쉬었다 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나는 아주 괜찮다고, 우리 수사관님만 괜찮으시면 우린 계속 하자고. 그래서 제가 어르신 연배에 수사기관 앞에서 그렇게 똑 떨어지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될 것 같냐, 잘하셨다. 그리고 인생에서 되게 나를 성장시키는, 그분이 이제 성장할 때는 아니지만 어쨌든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들으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로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래요. 수사를 그렇게 막 받거나 수사기관 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게 얼마나 귀찮아요. 사실 귀찮아요. 게다가 내가 뭐 직장이 있다, 그게 9 to 6 하는 직장이다 그러면은 시간 빼기도 어렵고 막 좋은 일도 아닌데 주변에서 눈치챌까봐 걱정도 되고 스트레스도 받고 막 밤에 잠도 안 오고 그걸로 우울증 걸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변호사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아무래도 새벽에 문자하고 막 이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많진 않지. 근데 그거를 그냥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스트레스가
나한테 이제 엄청난 지금 스트레스로 작용하는구나, 그거를 인정하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좀 이게 힘들어도 나중에 돌아보면은 결국에 내가 남들보다 고통을 겪고 스트레스 받은 만큼 충분히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거 생각하면은 좀 투자하는 기분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죠. 수사가 완전히 종결됐는데 자기가 수사받은 경험이 되게 좋았다, 나를 잘 조력해주는 이번에 수사경찰서 그 수사관님처럼 나를 잘 도와주는 수사관을 만났다, 뭐 검사를 만났다, 아니면 내 입장을 잘 헤아려주는 변호사를 만났다, 나의 무고함을, 억울함을 밝혀주는 좋은 법관을 만났다. 사실 그게 되게 엄청나게 좋은 기전으로 작용을 해요. 물론 반대는 이제 더 안 좋지만, 뭐 수사, 그 다음에 재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검사의 태도, 이런 경험이, 좋은 경험이 하나라도 있으면, 아, 내가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 세금이 안 아깝네,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서 세금 내면은 이 사람들, 변호인은 세금하고는 관계없지만 국가 공무원들이 일을 성실하게 해주는구나, 우리나라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하네 갖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죠. 대부분 검찰에서 그런 걸 지향을 많이 해요. 살면서 검찰에 사람이 몇 번이나 올 것 같냐, 전과가 막 14번 15번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뭐 본인 집처럼 드나들겠죠. 근데 각성 민원인이 아니고서야 억울한 일로 고소를 하거나 뭐 진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서 경찰이나 검찰에 오시는 분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몇 번이나 되겠어요, 인생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까 수사기관에 대한 인상을 좋게 가져갈 수 있도록 친절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합시다, 이걸 되게 모토로 많이 삼거든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고 너무 불성실하고 성의 없는 태도로 수사를 해달라고 하면은 도와줄 수가 없는 범죄율이, 재범률도 꽤 재범률이 높은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사실 교도소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포털 사이트에서 뭐 오늘 설날이다, 교도소에서 떡국이 나왔다더라, 추석인데 막 경단이 나왔다더라, 뭐 이런 식판 사진 찍어가지고 기자가 올리면, 야, 우리 세금으로 이 범죄자들 이렇게 먹여 살려줘야 되냐? 뭐 이런 댓글이 달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주 그냥 1년에 몇 번 안 되는 거고, 또 사람이 맛있는 것만 먹고 산다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교도소 안에, 그러니까 변호인 접견 말고 그 진짜 생활하는 곳을 본 게 2012년 연수원 1년차 때거든요. 지금은 좀 좋아졌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알기로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우리나라 뭐 법무부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예산 중에 뭐 얼마를 들여야 교정시설을 다 바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열악한데, 단적으로 화장실이 그 안에 같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화장실 가서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거든요. 자해하기도 하고, 뭐 흉기 같은 거 몰래 숨겨가지고 갖고 나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교도관이 볼 수 없는 사각지대를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화장실이 그 안에 있다고요. 설명을 더 안 해도 대충 아시겠죠? 하면은 거기서 뭐 짧게는 1, 2년, 길게는 뭐 5, 6년, 7, 8년, 10년 이렇게 살다가 나오면은 이제 재범 안 해야 되잖아요? 재범률이 꽤 높아요.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 첫 번째, 참고형이 좀 빡세지가 않아서, 네, 그거는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제 의견은 그래요. 처벌이 좀 가볍다? 두 번째, 이게 진짜 근본적인 이유 같은데, 그 안에 있는 환경이 다 독방을 줄 수는 없잖아. 사람한테 환경이 진짜 중요한 거 아시죠? 그 환경을 다른 말로 하면 접근성. 네, 접근성이 좋은 것을 모방하고 따라하고 닮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주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고서는 독방을 줄 수 없잖아요, 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 꽤 높은 단가를 달아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있다 보니까 나쁘게 재사회화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거기서 신종 기술을 배워오기도 하고,
누구는 직업교육을 받을 때, 누구는 어떤 사람은 다른 범죄자로부터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술 같은 것들을 배우기도 하겠죠. 우리 학교에서 보면은 선생님이 공부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 다 그 공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기술 교육도 있고 직업 훈련 교육도 있긴 한데, 그걸 배워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진짜 극히 일부고, 대부분은 사회 나와서 내가 전과자인데 뭐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다시 이렇게 자기가 배웠던 것들을 그 안에서 배우거나 들었던 것들을 실행해보기도 하고, 또 나와서 비슷한 시기에 출소하면은 서로 만날 수 있으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공범이다. 둘이 어떻게 만났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사회생활 하다가 직장 동료로 만나거나 뭐 상사나 부하 직원으로 만났다,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대부분 뭐 무슨 동호회에서 만났다, 아니면 교도소 안에서 처음 알게 됐다, 누구 통해서 알게 됐다, 그런 경우가 많죠. 환경이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 안타깝고, 좋은 사람들이 물론 옆에 있어주면 좋은데 본인들도 알죠. 본인들도 아는데 환경이라는 게 한번 형성되면은 바꾸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사 가는 것도 어려운데, 이사 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자기 주변 환경을 다 바꾼다? 이민 가지 않는 이상 힘든 거지. 아무튼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요건들 때문에 저는 재범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검거율도 진짜 높아요. 범죄 검거율이 진짜 높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면은 별로 자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특사 같은 게 필요하죠. 정대사범 특히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국가적으로 손실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좀 억울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뭔가 사회로부터 정치 판단, 그러니까 사법적인 판단만 받은 게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을 받아서 판단 과정에서 개입이 돼서 들어간 경우인 거, 그럴 때는 정책적인 고려로 해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저 웬만하면은 하면은 잘하지 않은 게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있어서 검거를 했고 노력해서 잡아서 겨우 처벌을 했는데, 너무 쉽게 내보내는 거는 전체적으로 그 사람을 포함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그런 경우 뭐 몇몇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거리가 딱 이 얘기하면은 도착할 거리라서 요새 법관들이 특히 구속영장 발부할 때 언론에 나온 사건도 있죠. 유명한 사람 아니어도 돼요. 그냥 사건이 유명하면 돼. 가해자나 피해자를 국민들이 모르는데 그 사건이 되게 사람들한테 자극시킬 만한 기사화 되었을 때, 그런 경우는 다 기사를 검색을 해보고 들어와요. 지금 사람들의 의견이 이렇구나, 이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구나. 뭐 그걸 꼭 봤다고 해서 영장 발부율이 올라가는 거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검색을 해보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실제로 기사가 좀 잘못 쓰여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 다 잘못된 거짓말이다 이게 아니라 좀 억울한 측면이 있던 사건이었었어요. 사실관계를 들어보면. 근데 그거를 피해자 쪽에서 방송 3사 그다음에 케이블까지 기자들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나 이런 피해 당했는데 너도 기사 좀 써보겠냐? 그게 기사가 막 올라가고 방송을 타면서 악플이 막 엄청 달리. 근데 그렇게 악플 달릴 때 사실은 나도 억울한 면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더 두들겨 맞잖아요.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어쨌든 사람들은 감정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을 바꾸진 않거든요. 넌 일단 나쁜 놈이야,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넌 진짜 나쁜 놈이야, 이렇게 감정을 결정해버린 상태에서는 억울한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게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는 구속이 안 될 만한 사건인데 그건 이제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판사님이 기사를 좀 보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은 법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법리적으로 이거 구속영장 발부할 사안이 아닌데, 구속영장 발부할 사안은요, 많이 들어보셨죠? 주거가 부정하다, 주거가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집이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정,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름, 주민번호, 주소잖아요. 주소가 어디세요? 라고.
서울대 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노숙자 이렇게 적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 풀어주면은 도망가서 재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랑 뭐 어디 고시원 한다 이런 경우도 포함되고. 그래서 저희가 구속시키지 말아달라고 어필할 때 이 사람 주거가 확실하다, 9to6 출근하는 직장도 있고 애들도 있다, 결혼도 했다, 이런 내용을 어필한 다음에 증거인멸, 휴대폰 안에 혹은 집에 있는 랩탑 안에, PC 안에, 데스크탑 안에 엄청난 양의 정보가 들어갈 텐데 이 사람이 그거를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휴대폰은 뭐 그냥 폐기해버리면 되는 거고, 노트북도 F4를 계속 누르면 딜리트 되니까 F4를 계속 누르면서 포맷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 영화 뭐지? 검사의 전인가? 거기 보면은 이성민이라는 배우가 악역인데 나쁜 검사로 나오시는 분, 이성민 씨인가? 그분이 그 천식 환자들이 사용하는 호흡기를 바다에 버리잖아요. 바다가 아니라 한강 다리 위에서 버리잖아요. 풀어줬는데 결정적 증거를 그렇게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인멸이라는 건 뭐 그걸 물리적으로 꼭 형태를 망가뜨리거나 못 쓰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감추는 것도 포함이 돼요. 예를 들면 현금 같은 거, 현금도 중요한 증거인데 그걸 뭐 구두장에다 감춘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도주, 도망갈 게 뻔하다. 그래서 이제 아시죠? 중요한 범죄자들 출국 정지부터 시키는 거. 네. 근데 해외로 도망 안 가면 뭐 다 찾을 수 있나? 제주도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울릉도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기본적으로 세 개의 경우가 아니면은 구속을 못 시켜요, 법리상. 근데 자백은 안 하고 약간 빤질빤질하고 태도가 불량하고 반성도 할 줄 모르고 목을 곧게 하면서 태도가 불량하다, 그러면 구속이에요. 어쩔 수 없어. 근데 아무리 봐도 얘가 주소도 명확해, 뭐 증거도 이미 제출돼가지고 휴대폰도 다 제출해서 뭐 인멸할 증거도 없어, 도망갈 것 같지도 않아, 도망가도 갈 데도 없어. 그러면은 구속을 안 시키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제부터인지 사람들이 원하면은 해줘, 구속시켜라 이러면은 그냥 구속. 물론 모든 사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시의성 있는 사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자기의 그거는 법적 판단이라고 할 수 없겠죠. 모든 사람이 법률가는 아니니까. 또 어쨌든 넓게 보면 다 정치활동이니까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나는 저 사람 구속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좀 격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구속이 대부분 됩니다.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뭐 제가 그런 현상을 어떻게 거스를 수 있을 만한 힘은 없지만 엄연히 사법부가 존재하고 그 안에서 국민 세금으로 판단이라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중의 의사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게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 와중에도 사람들이, 대중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교과서대로 하겠다, 그런 분들이 당연히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한 건이라도 있는 게 저는 제가 법조인이어서 그런지 이제 그게 싫다는 거죠.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속 시원하다, 어차피 그 사람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구속수사 받게 생겼네, 구속됐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감정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법관은 판단하는 게 직업이니까 직업적 마인드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건데, 거기에 이제 대중들의 판단이 너무 많이 개입이 되면, 아니 그러면은 사람들의 의견을 제일 잘 듣는 사람, 귀가 제일 밝은 사람이 법관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판단해주는 게 맞는 거면은 뭐하러 법관 따로 뽑아요. 그냥 동네에서 말 제일 잘 듣고 오지랖 넓은 사람 판단하는 사람으로 앉히면 되지. 근데 시험도 보고 훈련도 받고 또 구속 영장 들어올 정도면은 경력이 좀 돼야 되거든요. 이거 어디야? 좀 나가야겠다. 근데 그렇게 경력 있는 사람을
그럼 왜 뽑냐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본인이 배우고 경험한 대로 법과 양심에 따라, 법에 나오잖아요.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입김이 작용하는 게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다. 아, 여기도 다 왔고요. 나가는 출구가 카메라를 이렇게 찍으면서 뛰면은 좀 불편한 것도 있어요. 숨도 차고 카메라를 계속 잡고 뛰어야 되니까. 근데 훨씬 덜 지치는 느낌? 아, 11km. 대박.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의도한 거 아닌데, 의도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근데 보이세요? 정확하게 11km. 네, 원효대교 이렇게 왔고요. 네, 11km 뛰었고 페이스는 6km, 시간은 1시간 8분 정도 뛰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뛰니까 되게 좋네요. 제가 다음 주? 다다음 주? 지금 강원도에 일이 있어서 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어디 뛸지 정했습니다. 강원도 일대를 좀 떼올 생각이고요.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